네, 여러분 교재에 제1장 행정을 펴보세요. 그래서 1절에 행정의 의미가 나와 있고, 행정의 의미의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 절대군주 시대, 왕정 시대에는 행정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기분 좋으면 이렇게 하고 기분 나쁘면 저렇게 하고 지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것이 정당화됐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다만 이제 오늘날 국민주권 시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국민주권 시대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라는 단체는 존재한다. 국가의 권력들을 나누어 놓고 얘네들이 권력 분립이 되는 거죠.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셋으로 나눠 놉니다. 입법 권력, 행정 권력, 그리고 사법 권력으로 나눠서 얘네들이 서로 견제하면서 일을 하게 만드니까 이제 행정이라는 영역이 생긴 거예요. 과거에는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왕이 다 모든 권력을 행사했는데, 이제는 권력을 분립해 놓은 결과 행정이라는 개념이 생겼다. 그때부터 행정법이 등장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죠. 두 번째, 네모 목차를 보시면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시험에 기본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시험에 기본으로 나오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별표를 해주시고 개념을 기억을 합시다. 자, 형식적인 의미와 실질적 의미 다르다. 이것을 구별을 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입법, 행정, 사법. 자, 이렇게 국가 권력을 셋으로 나눴습니다. 이거 의사 결정하는 기관이죠. 입법부가 법률의 형식으로 의사를 결정합니다. 국회에서 A라는 법을 만드는 거죠. 결정. 그럼 법을 만든 걸 행정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가 집행을 합니다. 집행.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잘 되었는지를 재판을 하죠. 처단, 재단을 하요. 재단. 잘했는지 못했는지 칼로 도려낸다는 거죠. 썩은 부분은 니들 썩었네. 권력 썩었어. 부패했어. 도려내요. 그래서 이걸 재단한다. 법률 용어로는 재판한다. 심판한다는 얘기. 심판, 재판, 심판. 법원에서 심판을 내리죠. 감사원, 양심에 따라 심사하는 감사원은 행정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업무의 독립성이 인정되죠. 그건 좀 세부적인 거니까 제껴준다 하더라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국가 권력을 크게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눌 수 있고, 입법부는 의사를 결정하는 법률의 형식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곳이고, 행정부는 집행하는 곳이고, 사법부는 재판하는 곳이다. 처음에 출발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국가 권력은, 현대 국가는 굉장히 국가의 업무가 많아집니다. 복잡하고 다양하고 서로 연결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딱딱 떨어졌는데 오늘날은 옛날에 입법부가 하던 걸 행정부가 하고, 또는 옛날에 사법부가 하던 걸 또 행정부가 할 수도 있고, 행정부가 하는 걸 또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고, 행정부만 하던 것을 입법부가 할 수도 있고, 서로 권력을 나눠 갖게 돼요. 이쪽으로 딱 분립돼 있던 것이 이쪽으로 좀 옮겨가고. 그래서 개념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형식적 의미의 어쩌고 저쩌고, 실질적 의미의 어쩌고 저쩌고. 자, 형식적인 의미는 조직, 어떠한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느냐, 말 그대로 조직, 어느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느냐, 국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입법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에서 행사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 모든 행위는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 됩니다. 법원,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서 할 수 있도록 권한이 설정되어 있느냐, 그러면 그것을 형식적 의미의 사법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실질적 의미는 처음에 우리가
법을 만드는 건 입법, 집행하는 건 행정, 재판하는 건 사법. 이러한 개념, 처음에 설정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하는 일의 내용이 뭐냐? 내용이 법을 만드는 작용이냐?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입법. 내용이 그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작용이냐? 그럼 형식, 실질적 의미의 행정. 내용이 재판하는 작용이냐? 그러면 그것을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주면 여러분이 편의점이나 기타 어느 기업에 잠시 계약직으로 취직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합시다. 그냥 편의점이라고 합시다. 편의점에서 한 달 동안 일을 했는데 월급을 주기로 했어요. 월급 150을 주기로 했다. 근데 150을 사장이 안 줘요. 그럼 어떡하죠? 달라고 해도 사장이 내일 줄게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아주 돈 줄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그거를 소송을 해서 구제받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 어떻게 하죠? 법원에다 소송하는 건 돈도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행정부에다가 구제 신청을 하죠. 노동위원회에다가 고발합니다. 노동위원회. 자, 임금을 체불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 라고 하면 내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해요. 위원회에 구제 신청. 물론 법원에다가 소송할 수도 있어요. 법원에 소송할 수 있는데 이거는 빼고 봅시다. 자, 임금을 못 받게 됐다. 그럼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합니다. 원래는 법원에 소송을 해서 재판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가지 않고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따로 마련해 놨어요. 옛날 초기에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다 법원에서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제 복잡한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야, 이거 소송 오래 걸리고 실질적으로 돈 몇 푼 받자고 몇 년 동안 소송하는 거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따로 만든 거예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다. 노동위원회는 행정부 소속입니다. 그 조직이 행정부에 있어요. 정부에 있어요. 정부에. 이 조직은 정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가 하는 내용, 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사업자, 야, 너 사장, 또 1년, 한 달 동안 일했으면 돈 줘야지 왜 돈 안 줘? 너 벌금 때릴 거야? 너 고발할 거야? 이렇게 막 협박을 해요. 결정을 내립니다. 판단을 해서 결정. 마치 법원이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내리듯이 비슷해요. 이걸 재결이라고 하는데, 자, 법원이 하는 재판을 판결이라고 하고, 이런 노동위원회 같은 행정부 내에 있는 어떤 재판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그런 데서 하는 것을 재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거는 그 내용은 마치 법원의 재판과 마찬가지의 성격이 있죠. 그래서 자, 이러한 사건, 노동위원회에서 어떤 재결을 내리는 것은 조직상으로는 행정부에 속해 있죠. 그래서 이것을 형식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합니다. 형식적인 의미로는, 즉 조직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행정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판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 의미에서,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재판기관인 사법. 이러한 똑같은 사안을 어느 조직에 속해 있느냐, 그럼 그것을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라고 하고, 그 알맹이를 들여다봤더니 그것이 입법작용이냐, 행정작용이냐, 재판작용이냐, 알맹이가 재판작용이다. 그러면 행정부 내에서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건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 소속이 입법 국회냐, 정부냐, 사법부냐, 그것을 형식적 의미의 어쩌고저쩌고 라고 하고, 소속이 아니라 소속은 묻지 않고 그 하는 일을 봤을 때 그 일의 내용, 알맹이가 법을 만드는 작용이냐,
집행하는 작용이냐 재판하는 작용이냐에 따라 실질적 의미의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해서 이걸 섞어가지고 객관식 지문으로 출제하는 게 기본적인 기출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맞춰야 됩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 첫 번째 목차 1에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라고 나와 있죠.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거기 밑줄, 즉 소속이라고 적으세요. 소속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소속이 정부에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라고 합니다. 목차 2번에 보시면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라고 나와 있죠. 이 실질적 의미는 옆에 일의 내용, 하는 일의 내용, 작용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걸 실질적 의미의 행정, 내용이 집행작용이면 그걸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밑에 표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또 목차 3번에 있는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사법 등과 구별하자라고 해서 표를 나왔습니다. 표에 보시면 두 번째 칼럼을 보시면 두 번째 행을 보시면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외에 보면 형식적 의미의 입법, 형식적 의미의 입법 여백에다가 국회라고 적어주시고, 형식적 의미의 행정에는 정부라고 적어주시고, 형식적 의미의 사법에는 법원이라고 적어주시면 좀 더 선명해져요. 그래서 그 두 번째 행에 있는 형식적 의미의 행정, 그러니까 정부 이 부분만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오른쪽에 보면 국가작용의 성질에서 법규명령의 제정이 있죠. 자, 정부도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부죠. 대통령도 명령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법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을 대통령령이라고 하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것들을 법규명령이라고 해요. 조금 더 나중에 자세하게 배웁니다. 어쨌든 대통령령을 만든다. 첫째 줄에 있잖아요. 법규명령의 제정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대통령이 만드는 명령을 대통령령, 국무총리가 만드는 명령을 총리령, 각 부 장관이 만드는 명령을 부령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법규명령, 명령을 만드는 거, 명령은 법이에요. 법. 넓은 의미에서 법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 법은 내용을 보면 법을 만드는 작용은 입법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조직상으로는 정부에 속해 있는 대통령이 만들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이지만 이 법을 만드는 작용이니까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질적 의미에서는 입법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 의미의 입법. 그래서 법규명령 제정행위, 대통령령 제정행위 이것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고 실질적 의미에서는 입법에 해당한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허가, 인가, 특허, 운전면허 자 이런 것들은 집행하는 작용이에요. 허가를 해주거나 인가를 해주거나 운전면허를 설정해 주거나 내주거나 이런 것들은 집행하는 작용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의 소속 기관은 정부에서 합니다. 정부.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에서도 행정이고 실질적 의미에서도 행정에 해당해요. 자, 우측 보시면 행정심판위원회, 아까 노동위원회 설명을 했죠. 노동위원회 등을 비롯한 어떤 재판기관을 하는 행정부 소속의 위원회를 행정심판위원회라고 해요. 행정심판위원회. 이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어떤 재결을 한다, 결정을 내린다, 구제 신청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 이것은 소속은 행정부에 속해 있으니까 형식적 의미의 행정. 그 내용을 보면 재판작용이니까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막 뒤섞어서 물어볼 때 이걸 다 억지로 암기하면은 절대 맞출 수 없어요. 그 의미, 소속을 기준으로 하느냐, 일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것을 형식적, 실질적이라고 한다라고 관념을 잡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틀리지 않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목차 3번, 네모 목차 3에 보시면 행정의 분류라고 되어 있죠. 여러 가지 이 상황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체, 누가 하느냐, 주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하면 양가로 1에 있는 국가행정이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면 자치행정이라고 하고 원래 국가의
권한 행정이었는데 국가가 바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맡길 수 있어요. 그걸 위임이라고 합니다. 떠넘기는 거예요. 떠넘겨 받아서 하는 행정, 위임 받아서 한다라고 해서 양가로 3번에 위임행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 목차 2에 보시면 목적과 내용에 따른 분류, 그러니까 내용의 밑줄. 어떠한 내용을 갖는 집행작용이냐 해서 내용에 따라서 양가로 1번에 보면 조달행정이라고 나와 있죠. 조달한다는 얘기예요. 끌어모은다라는 거죠. 끌어모은다. 즉 국가가 일을 하려면 뭐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끌어모아, 세금을 걷어서 돈을 끌어모아, 기업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또 뭐 장사를 해서 돈을 끌어모으는 그러한 자원, 뭔가 하려면 뭔가 있어야 돼. 자기 창고에, 국가 창고에 뭔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끌어모으는 행정. 예컨대 사람들한테 마스크를 무상으로 배부하고 싶다.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마스크를 공짜로 나눠주고 싶다. 그럼 국가가 지금 창고에 마스크가 없으니까 어디 해외에서든 어디 공장에서든 마스크를 사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마스크를 사서 사람들한테 나눠준다. 또는 갑자기 기근이 발생했다. 흉작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 그러면 쌀이 필요하다. 어디 뭐 해외든 어디에선 쌀을 사다가 창고에 쌓아두고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뭔가 하려면 창고에다가 물건들을 가져와야 될 겁니다. 마스크든 쌀이든 이렇게 가져오는 행정, 이것을 조달행정, 내용에 따라 그 하는 내용에 따라 조달행정이라고 하고, 양가로 2번에 공과행정, 재원 마련을 위해서 공과금을 징수하는 조세 등을 징수하는 그런 행정을 공과행정이라고 합니다. 공과금 들어봤죠? 공과금, 수도세, 전기세 이런 공과금, 이런 수도세, 전기세,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부과 징수하는 행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공과행정. 내용에 따른 분류예요. 그 다음 양가로 3번에 계획행정. 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야, 수도권이 너무 과밀화돼 있으니까 좀 이걸 사람들을 이주시켜야 되겠다. 저 강원도나 어디 좀 에서 다른 곳으로 분산해서 인구를 밀집도를 좀 편편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죠. 수도가 너무 집중돼 있으니까 행정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되겠다. 굉장히 큰 계획이에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1년, 5년, 10년 장기 계획을 단계별로 세워서 착착 진행해야 돼요. 이렇게 계획하는 행정, 계획행정이라고 합니다. 신도시를 개발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 다 마찬가지죠. 계획행정. 그 다음에 양가로 4에 유도행정이라고 있어요. 자, 4차 혁명이 핵심이다. 오늘날 농업, 이거는 사양산업이다. 또는 반도체, 지금 핫한 게 반도체죠. 반도체로 지금 삼성전자와 대한민국이 먹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신기술이 개발됐다고 합시다. 반도체는 이제 더 이상 안 쓰고 그거보다 더 높은 세대의 비용도 훨씬 적고 효과도 뛰어난 다른 소재가 발견이 됐다. 거의 이제 이게 상업화의 문턱에 섰다.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는 지금 반도체 만들어서 팔아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우리 굳이 뭐 모험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삼성전자나 다른 기업들한테 너희들이 반도체를 하긴 하지만 여기에는 더 이상 이제 많이 투자하지 말고 아직은 수익이 안 나지만 세계 경제가 이쪽으로 가려는 조짐이 보이니까 이쪽에 너희들이 투자하고 설비를 증가시킨다면 우리가 보조해 주겠다. 세금 혜택도 주고 보조금도 주고 그래서 이쪽으로 끌고 가게. 그러면 떡고물이 저쪽에 있으니까 기업들이 절로 옮겨가겠죠. 이게 끌고 가게 유도하는 행정, 그것을 유도행정이라고 그래요. 양가로 5에 급부행정, 말 그대로 퍼주는 겁니다. 퍼주는 행정, 이것을 급부행정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 재화와 용역을 퍼주는 행정을 급부행정이라고 해요. 다음 마지막에 양가로 6에 경찰행정이라고 있죠. 자, 경찰이라는 말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경찰하면 우리는 여기 머리에 모자 쓰고 여기 총 차고 경찰봉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을 떠올리는데
그거를 이제 사람을 지칭할 때 경찰이라고도 하지만 우리 법에서는 질서를 유지하는 거. 경찰이 경찰봉 들고 뭐 하는 거예요? 술 먹고 행패 부리거나 뭐 사람들한테 폭력을 행사하거나 하는 거, 이런 거 질서 유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경찰이란 감시하면서 누가 질서를 위반하지 않나 감시하면서 질서 유지를 위한 행위, 그 행위, 질서 유지 행위, 이것을 경찰이라고 해요. 경찰. 그러니까 사람을 떠올리지 마세요. 경찰관을 떠올리지 말아요. 우리가 보통 경찰하면 그건 경찰관, 관자가 생략돼 있는 걸 그냥 두 자로, 원래 세 글자인데 두 글자로 경찰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 법에서 하는 것은 질서를 유지하는 행위, 그것을, 그러한 개념을 경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행정,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면 질서 유지 행정, 질서 행정이라고 해요. 자, 지금까지 봤던 조달행정, 그리고 공과행정, 계획행정, 급부행정, 경찰행정. 자, 이런 것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분류예요? 조직을, 소속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행정이죠. 내용을 기준.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만약에 사법부가 한다, 그러면 법원이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형식적 의미의 사법이지만 실질적 의미, 내용에 있어서 실질적 의미에서는 행정에 해당하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법원이 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합니다. 내용에 따른 분류 잘 기억하세요. 이것들이 섞습니다. 이것이 소속에 따른 분류냐, 내용에 따른 분류냐, 효과에 따른 분류냐, 이렇게 섞으니까 그것을 큰 카테고리, 이것은 내용에 따른 분류다라는 걸 기억하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효과에 따른 분류입니다. 효과, 어떠한 효과를 국민들한테 주느냐. 자, 행정부는 허공에다 대고 집행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을, 국민들을 상대로 집행합니다. 우리 주인들은, 국민은 국민주권주의상 주인이었죠. 주인이면서 또 행정부, 정부가 나를 공격하는 대상이 되기도 해요. 행정의 객체라고 합니다. 객체. 내가 주인이면서 객체가 된다. 나한테 돈을 뺏어가잖아요. 세금 뺏어가고, 내가 뭔가 잘못하면 감옥에 끌려가고, 나를 대상으로 뭔가 집행을 해요. 그래서 그 대상에게, 행정의 대상, 즉 객체, 좀 어려운 말은 객체인데 어려운 말이 좀 익숙해져야 돼요. 자, 객체라는 말을 법률 용어예요. 객체라는 말이 나오면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상. 행정의 객체, 즉 행정의 대상. 정부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그 대상에게, 객체에게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셋으로 분류합니다. 양가로 1, 2, 3이죠. 침익적 행정, 나한테 침해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나, 행정 객체인 나, 국민한테 피해가 들어오는 행정, 그것을 침익적 행정. 대표적으로 뭐겠어요? 세금 납부하라, 그렇죠? 세금, 내 돈을 뺏어가잖아. 내가 손해를 보잖아요. 이것을 침익적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수익적 행정. 나한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나한테 보조금을 줍니다. 너희들 기업 잘했다. 보조금 주고, 또는 뭐 지원금을 주고, 돈을 줘요. 나한테. 또는 살 곳을 마련해 줘요. 이주 대책을 해서 지금 재개발, 너가 살고 있는 게 너무나 낙후돼서 집 다 헐어버리고 그 동네 전체 헐어버리고 재개발하는데, 이 재개발하는데 1년, 2년 걸리니까 너 그동안 1년, 2년 동안 살 데가 없잖아. 그러면 어디 다른 데다가 이미 마련된 집이 있는 곳에 여기에 가서 살아라 라고 이주 대책, 이런 것들은 나한테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것을 수익적 행정이라고 합니다. 또는 나한테 운전면허를 내줘요. 나한테 또는 폐기물 사업을 처리할 수 있는 영업 허가를 내줘요. 내가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공중 음식점 식당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줘요. 이런 것들은 혜택을 주는 거죠. 수익적 행정이라고 합니다. 수익적 행정. 그다음에 양가로 3번에 어떤 행정부가 나라한테, 대상에게, 객체에게 어떤 A라는 행정 집행을 했는데 그게 두 가지 의미를 다 갖는 경우, 침익적 의미도 가지면서 수익적 의미도 다 가지는 그런 경우를 복효적 행정이라고 합니다. 복효적 행정. 그러면 어떤 특정한 자한테는 혜택을 주지만 다른 행정 객체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이게 대표적인 경우예요. 복효적 행정이라고 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효과 부분.
침익적 행정, 수익적 행정, 복효적 행정. 뭘 기준으로? 효과를 기준으로 한 분류다. 그중에서 복효적 행정 이 개념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양가로 3을 읽어봅시다. 행정행위, 행정부, 정부가 하는 행위를 행정행위라고 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좀 더 복잡합니다. 이게 뒤에서 자세하게 배워요. 자, 어쨌든 쉽게 생각을 해서 정부가 행정 객체에게 하는 행위, 행정행위인데 이 행정행위에 직접 상대방, 김씨, 내가 김씨한테 직접 폐기물 사업을 할 수 있는 또는 버스를 예를 듭시다. 자, 마을 버스를 이런 노선을 정해서 마을 버스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운송 사업 네가 해라 라고 나한테 허가를 내줬다. 그러면 나는 좋죠. 내 입장에서는 야, 이제 사업을 해서 마을 버스 사업에 이거 내 독점이야. 이 마을 버스 조그만해 길도 조그만하고 버스가 여러 노선의 버스가 다닐 수 없고 1881번 버스 하나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만 사업권을 준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수익적 행정이죠. 나한테는 수익적. 그래서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그 첫째 줄에 수익적 행정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둘째 줄에 보면 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수익적인 의미와 침익적 의미를 같이 가르치는 경우, 그건 아까 설명을 했죠. 지금 둘째 줄에 보시면 나한테는 수익적, 나 독점적으로 마을버스 운행 사업을 할 수 있는 수익적 의미를 갖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침익적 효과, 다른 자는 못하게 되잖아요. 둘이 같이 신청했어요. 두 사람이 나와 내 친구가 둘이 마을버스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신청했더니 나한테만 내려줘. 그럼 얘는 못하는 거잖아요. 불리한 효과가 발생하죠. 이것도 복효적 행정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복효적 행정. 한 사람한테는 플러스가 되지만 한 사람한테는 마이너스. 한 사람한테는 수익적 효과가 발생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침익적 효과가 발생하는 이런 것들을 복효적 행정. 자, 복효적 행정은 유형이 두 가지가 있네요. 어떤 행정의 객체에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의미를 같이 가지는 그런 일반적인 경우가 있고 좀 더 어려운 것이 한 사람한테 플러스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마이너스가 되는 이것을 복효적 행정이라고 합니다. 둘 다 합쳐서. 자, 효과에 따른 분류예요. 그 다음 목차 4번에 수단에 의한 분류를 봅시다. 권력적 행정, 비권력적 행정, 국고행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수단에 따른 분류. 그 수단의 성질입니다. 강제력을 갖는 것을 권력이라고 하죠. 권력적 행정이라고 해요. 사인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는 행정. 그다음에 양가로 2에 보시면 비권력적 행정, 서로 대등하게 이거 해줄래? 아니면 말고, 알았어, 너 말고 그럼 다른 사람하고 알아볼게. 우리가 보통 물건 살 때 나한테 파세요. 직거래,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서 내가 중고 노트북을 사고 싶다 할 때 그 사람한테 팔아라. 너한테는 안 팔아. 알았어. 그럼 내가 다른 데 알아볼게. 이렇게 가잖아요. 서로 대등한, 교섭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 그런 것을 비권력 관계라고 합니다. 대등하다. 첫째 줄에 동등한 관계, 거기에 밑줄. 그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동등한 관계에서 어떤 일을 한다. 그럼 비권력 관계예요. 비권력적. 그러나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나를 데려다가 감옥에 넣는 거. 이거는 나 싫죠. 나 안 갈래. 또 끌려가는 거죠. 억지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걸 권력적이라고 하죠. 권력적. 부모가 미성년의 자식한테 너 학교 가. 나 학교 가기 싫어요. 또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권력 관계예요. 그러한 권력적 행정이 있고 비권력적 행정이 있어요. 자, 행정의 원칙적인 모습은 뭘까요? 둘 중에 권력적 행정이죠. 국가가 너는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우리 국가와 대한민국 국가와 전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권력관계. 해주세요 하면 안 따라주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이제 국가가 움직이기가 어렵잖아요. 행정의 본질은 권력적인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비권력적인 작용도 있다. 권력적 행정, 비권력적 행정.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것이 양가로 3번의 국고행정이에요. 국고행정. 국고행정은 원래 고속도로를 놓는다. 그러면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세금 받아서 뭐 해요? 국민들 편하게 할 수 있게 고속도로를 놔야 돼.
근데 고속도로 오는데 돈이 많이 드네. 지금 창고가 바닥이 났어요. 이때 원래는 국가가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손들어, 자, 이 고속도로 놓을 건데 고속도로 놓는 거 네 돈으로 고속도로 놓을 사람 손들어. 그래서 저요, 네가 놔. 대신에 네가 놓고 거기에 통행료 네가 얼마 받아. 이렇게 해줄 수 있죠. 그게 민자도로죠. 원래는 국가가 해야 되는 행정인데 이것을 사법의 형식으로 입찰을 하거나 해서 다른 개인 기업에게 맡기는, 그런 개인 기업에게 맡기는 형식으로 행정의 목적을 실현하는 이러한 작용을 국고행정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협의의 국고행정, 행정 주체는 공공단체 등이 사법상의 주체로서 하는 행정이고, 동그라미 2번에 행정사법, 행정사법, 이게 두 개가 짬뽕돼 있다라는 거죠. 명칭에서 봐도 알 수 있잖아요. 행정은 행정법, 권력관계이고 사법은 민법이에요. 민법, 개인사자가 돼 있잖아요.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이에요. 서로 대등한 관계. 행정은 기본적인 속성이 권력관계라고 했죠. 권력관계이면서 대등한 관계, 섞여 있다. 즉 국가가 스스로 고속도로를 놔야 되는데 사법, 입찰해서 사법의 형식으로 한다. 이것을 행정사법이라고 합니다. 첫째 줄에 보시면 국가가 보다 많은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 그래야 도로를 많이 놓을 수 있잖아요. 돈이 없는데 도로를 막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 국토 개발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기업들이 고속도로를 쭉쭉쭉 놓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행정법상의 영역을 사법의 형식으로 수행하는 걸, 이것을 행정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형식에 따른 분류로서 공법상 행정과 사법상 행정 가볍게 보시고, 자, 그다음 중요한 테마를 나와 있네요. 통치행위라는 개념. 혹시 들어보셨나요? 통치행위. 통치행위. 자, 통치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옛날에 왕이 있었죠. 자, 우리나라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 법은, 지금 우리 행정법 배우지만 우리나라 고유한 법이 아니에요. 뭐 봉건시대, 우리나라 봉건시대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서양의 법을 우리가 그대로 근대 시대에 계수받아서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서양법의 역사를 이해해야 현재 우리나라 법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왕조시대, 왕조시대에는 왕이 주권자다. 왕은 신이다. 왕이 국가의 권력자예요. 그냥 지나가다 기분 나쁜 사람 있으면 쟤는 목을 쳐라 해도 당연히 허용되는 사회였죠. 지 맘대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었어요. 세금을 막 걷어들일 수도 있었고, 세금 어제 지난달까지는 세금을 뭐 2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현재 화폐 가치로 200만 원 냈다고 합시다. 근데 이번 달에 2천만 원 내라. 이렇게 해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돈이 어디 있는데 작년에 200만 원, 오늘 2천만 원. 그거 안 돼요. 소용없어요. 그냥 내라면 내야 되는 거지. 그게 왕이에요. 왕. 지 맘대로 자의적으로, 왕의 자의. 그러니까 내 맘대로, 이게 자의적, 한자어로 자의적이라고 합니다. 왕의 자기의 의사, 그때그때 의사에 따라서 변하는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자유롭게 막 통치를 했어요. 모든 행위를 다 자유롭게 했다는, 왕이. 국민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죠. 이렇게는 못 살겠다. 왕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요. 이제 근대 시대 시민들이 이제 시민혁명을 하는 거예요. 시민혁명. 야, 이렇게는 못 살겠다. 네 왕 태어날 때부터 너 왕이고 나는 종이냐? 안 되겠다. 나도 종도 먹고는 살아야지 하면서 권리를 주장하네요. 권리를. 그래서 이제 법치주의가 싹트게 됩니다. 왕 네 맘대로 하지 말고 자의적인 통치를 했었는데, 이제는 네 맘대로 하지 말고 법에 따라서 통치해라. 법치주의. 이러한 게 이제 시민혁명을 통해서 왕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왕의 힘이 강해요. 그동안 몇천 년 동안 왕이 다 다스려 왔는데 아무래도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켰어도 이 왕 밑에는 또 귀족들이 같이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서로 싸우기가 아직은 힘이 부족해, 시민들이. 그래서 자, 법치주의를 관철시켰지만 여기에 일정한 영역만큼은 왕이 이렇게 처음에 동그라미 행위,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 자, 이 전체 행위의 대부분은 법치주의를 적용하고, 이제는 더 이상 자의적으로 하지 말고 법치주의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통치해라. 법에서 세금 200만 원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200만 원만 내야지 2천만 원 갑자기 2천만 원 내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법에 의해서 통치하는 시민혁명, 근대시대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힘이 약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뺐어요. 여전히 네가 자의적으로 통치해라. 이건 내가 허락해 줄게. 이 시민들이 힘이 약하니까 이 부분을 빼준 거예요. 기존에 누리고 있었던 전체를 다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왕이. 이 빨간 부분, 우리들한테는 안 좋은 이런 부분이 조금은 남아 있었어요. 자, 이것을 통치행위라고 했습니다. 지 맘대로 할 수 있다니, 왕이 지 맘대로 해도 우리가 소송할 수 없는, 소송 못해요. 불복을 할 수 없다. 우리가 이의 제기를 못한다. 네가 자발적으로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이렇게 남겨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영역. 법원에다가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영역을 인정했다는 거. 왕의 고유한 영역을 인정했다. 오늘날 왕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영역을 인정했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는 안 좋죠. 이게 국민들이 주인인데 이 지 맘대로 권력자가 이제는 이 권력자가 되는 겁니다. 통치 권력.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생각하시면 돼요. 대통령의 고유한 영역이 있다. 지 맘대로 해도 되는 영역이 있다. 설사 그 행위에 의해서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가 침해되더라도 이거는 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 사법심사 배제된다. 자, 이러한 이론이 통치행위 이론이에요. 이것을 통치행위 이론.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거는 내가 주인인데, 지금 오늘날은 국민이 주인이라겠죠. 오히려 내 대통령인 종이 지 맘대로 해놓고 주인을 헤쳐놓고 이거 문제 삼지 못한다고?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옛날의 유물입니다. 옛날의 유물. 그래서 오늘날은 자, 이게 이러한 원래 처음에 출발은 사법심사가 절대로 안 되는 영역이라고 했는데, 오늘날은 이게 현대시대에는 이게 이렇게 가지 않고 굉장히 막 복잡하게 가요. 자, 이렇게 하지 않고 알 수 없는 학자들이, 야, 이거는 뭔가 이상한데 이거 해결 어떡하지? 그래서 알 수 없게 막 학자들이 이상한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알 수 없는. 그럼 우리는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데, 시험에 나오는 건 그래서 판례를 기억해야 됩니다. 판례. 자, 판례가 이것을 통치행위로 봤느냐 또는 사법심사를 배제했느냐 뭐 이런 것들 판례 결론을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이 판례를 기억하는 게 시험에 출제된다. 통치행위 이론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자, 전체적인 설명을 했어요. 뭔가 잡힐 듯 잡히지 않죠? 처음에는 모든 행위를 하다가 근대 시민사회, 여기까지는 선명해요. 선명. 사법심사 절대 안 된다라는 영역, 이걸 통치행위라고 했는데, 현대사회에서는 현재 우리 행정법 영역에서는 이게 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판례를 기억하자. 이 불명확한 수많은 학설 중에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기억할 만한 것들은 울레라는 사람, 울레 우술레가 아니로 울레, 독일 학자인데, 울레가 기본 관계와 경영 수행 관계,
나눠서 기본관계는 사법심사를 할 수 있고, 국민이 이 기본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는 다툴 수 있다. 감히 내가 주인인데 왜 나를 칼을 들이대느냐 해서 다툴 수 있고, 경영수행관계는 사법심사로 다툴 수 없다. 이렇게 둘로 나눠서 사법심사가 배제되는지 여부를 검토를 했다. 이거 하나 기억하고, 그것도 시험에 종종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 그러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영역은 사법심사 할 수 없다. 이거는 사법심사가 안 된다. 배제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또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물음표로 하고 했잖아요. 일도 양단으로 딱 하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이러한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저러한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이러한 따로따로 되는 것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를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통치행위의 개념이에요. 첫째 줄에 통치권자의 고도의 정치적인 결단 행위와 관련된 행위, 이것을 통치행위라고 합니다. 자, 논의의 전개 부분에서는 목차 2번에 개괄주의라고 돼 있죠. 개괄주의를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왕권 시대에는 왕이 인정한 것만 재판할 수 있었어요. 자, 내가 마음대로 할 건데 나도 양심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재판해라. 받아주겠다. 그렇게 열기주의라고 해요. 열거한 특정의 영역. 왕이 하는 행위가 10개가 있는데 10개 중에 한 3개만 이 3개의 사안에 대해서는 니들이 소송하면 내가 받아주겠다. 수정해 주겠다. 권리 구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영역을 딱 몇 개로 한정해 놓은 거, 열거해 놓은 거. 그것을 열거주의 또는 열기주의라고 해요. 열기주의. 근데 오늘날은 옛날에는 이랬지만 오늘날은 개괄주의입니다. 개괄주의. 즉 모든 100% 국민이 권리를 침해받았다 하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괄주의. 오늘날 현대 사회는 다 개괄주의예요. 그러면 통치행위라는 것은 개괄주의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과거에 열기주의를 택했으면 아예 사법심사가 이 열거된 거 이외에는 당연히 사법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논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이 열거한 그 동그라미 밖에 있는 것들, 열거하지 않은 나머지 사유는 당연히 사법심사가 당연히 배제되는 거기 때문에 통치행위라는 우리 논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통치행위 개념은 뭘 전제로 한다? 열기주의가 아니라 개괄주의 행정소송 시스템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그 개괄주의 부분을 봅시다. 첫째 줄에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원칙적으로 전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시스템을 개괄주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목차 3번에 통치행위의 인정 여부에서 통치행위를 과거에 이런 근대 시대에는 권력의 다툼, 시민과 왕이 서로 싸우고 눈치 보고 하다가 이만큼은 남겨준 건데 이건 옛날 시대의 일이고 오늘날에도 이게 이제 없어졌는데 이러한 왕이라는 게 이제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한 순수하게 국민들만 존재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구시대의 유물인 이런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해야 되느냐, 여전히 인정해야 되느냐, 여기서 견해 대립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게 긍정설입니다. 긍정설의 논거로는 양가로 1에 권력 분립설. 권력이 분립돼 있다. 사법부가 모든 행위를 다 재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셋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사법부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 존중해 줘야 된다. 입법부의 권력을 존중해 주고 행정부의 영역, 즉 통치행위는 행정부가 지금 주로 문제가 되죠. 행정부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존중해 줘야 된다. 이거 칼로 싹 도려내듯이 사법부가 재판하면 안 된다. 이게 권력 분립설 또는 내재적 한계설. 즉 사법 권력에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내재적 한계설. 또는 양가로 2번에 사법부 자제설.
야, 사법부가 다 판단할 수 있어. 오늘날 개괄주의 택하고 있으니까 모든 행위들은 다 사법부가 재판으로 다 판단할 수 있어. 하지만 봐주자, 자제하자. 사법부 자제설, 사법심사에서 어느 정도 배제되는 영역을 인정하는 근거로서 어떠한 근거들이 있다고요? 권력분립설 또는 내재적 한계설, 그리고 사법부 자제설, 이러한 학설들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고, 목차 4번의 통치행위는 어느 영역에서 적용되느냐? 입법부가 어떤 법을 만들 때 또는 행정부가 어떤 집행을 할 때. 예컨대 신행정 수도를 세종시로 옮긴다 할 때 어디가 싫겠어요? 강원도나 이런 데에서는 야, 왜 충청도로 옮기냐? 강원도 우리 지역으로 옮겨줘. 수도권 우리로 옮겨줘. 너 잘못된 거야. 너 짝짝꿍해서 뭔가 먹었지. 이렇게 그것은 불법하다라고 소송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입법부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통치행위 문제될 수 있고, 대표적으로는 행정부죠. 대통령이 대표적입니다.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어떤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 통치행위냐 아니냐, 사법심사 할 거냐 말 거냐 배제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나올 수 있고, 목차 2번에 사법부가 하는 행위가 통치행위다라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판례가 있죠. 통치행위의 판단 주체. 자, 통치행위를 하는 주체는 주로 누가 된다고요? 입법부, 국회가 법률을 만드는, 신행정 수도를 세종시로 옮긴다. 이때 강원도 사람들이 싸울 때 이게 이제 통치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하는 행위. 얘네들이 이제 통치행위를 하는 행위 주체이고, 이 행위가 사법심사 칼날을 들이대서 이걸 도려낼 것인가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법부가 하는 거죠. 법원. 그래서 그 판례 밑줄 부분에 보면 안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 이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사법부가 판단해야 된다. 자, 밑에 관련 판례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앞에까지 이론, 이해를 위한 이론이었고, 판례의 태도, 판례는 대법원의 입장은 권력분립설, 권력을 존중해준다, 또는 사법부 자제설, 판단할 수 있지만 자제하겠다,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에서 통치행위 개념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판례를 보세요.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과정에서 송금하는 행위, 대북 송금 행위죠.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북한의 지도자와 몰래 이렇게 만나야 돼. 만나면 이제 해외에서도 평화, 한반도의 평화 무도가 싹트구나 해서 좋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만나자고 했더니 북한 지도자가 돈 좀 보내줘. 왜 와? 우리 달러 부족한데 달러 좀 주면 만날게. 내가 너 굳이 만날 이유가 없는데 돈 주면 만나줄게. 그러면 돈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회가 결정을 해야 돼. 국회가 결정을 하고 정부가 그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국회가 결정을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몰래 주는 거예요. 몰래 비밀스럽게 줬다. 이거 불법한 거죠. 자, 이렇게 몰래 법을 위반해서 대통령이 몰래 돈을 주는 행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몰래, 국민들도 모르고 국회도 모르게 돈을, 외화를 송금하는, 외화 유출, 법의 외환관리법상 금지돼 있어요. 비밀스럽게 외화를 유출하는 거, 그것도 대량으로 유출하는 거 금지돼 있는데 불법을 저지른 거죠. 이 불법 저질렀다고 해서 이 사람들 감옥에 넣을 수 있느냐? 우리 대법원 판례 어떻다고요? 그렇다 아니에요. 그거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 이런 거 그딴 거 필요 없다. 너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돈을 줘야지 네 맘대로 준 건 불법하다. 감옥에 넣습니다. 그래서 사법심사가 적용이 돼요. 자, 객관식 지문으로 비밀, 대북, 송금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행위,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된다. 또는 사법심사가 배제되어야 한다. 이게 판례 입장이다.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사법심사를 했습니다. 칼날을 들이댔다. 개별적인 판례들을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면 북한 측의 사업권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송금 거기에 밑줄, 그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법원에서 심판할 수 있다. 그래서 처벌했습니다. 감옥에 넣었어요. 목차 2번에 비상계엄의 선포 확대 행위.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국민들 전체를 꼼짝 못하게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 자, 계엄이라는 건 원래 처음에 우리가 경찰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질서를 유지하는, 치안을 유지하는 권한은 경찰이 가져요. 근데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한계를 넘었다. 폭동 수준이 됐다. 그럼 경찰서 막 폭격, 경찰서 난동 부리고 경찰로는 이게 봉으로는 해결이 안 돼. 그때 군대를 끌어다가 진압하는 거. 이걸 계엄이라고 그래. 계엄을 선포했을 때만 군대가 투입될 수 있어요. 원래 군대는 외국, 적국을 향해서 총뿌리를 적국을 향해서 겨냥해야 되는 집단이에요. 즉 전쟁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만 거기에 대비하는 게 군대입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총뿌리를 들이대고 진압봉을 때리는 건 경찰이 하는 일이에요. 하는 일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달라요. 군대는 외국, 적국을 향해 있는 거고 국민들한테 총을 들이대면 안 돼요. 경찰이 국민들을 향해서 권총 뭐 이런 것들을 경찰봉 이런 걸 들이댈 수가 있죠. 그게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경찰력으로만으로는 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비상사태가 되면 군대를 끌어다가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들이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계엄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비상계엄을 일정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폭동이라고 합시다. 일정 지역에 지금 그냥 판례를 좀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저는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지금 가치 판단, 제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군대를 투입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지금 치안을 유지하는데 이 대통령이 이 폭동은 여기서만 일어나는데 전국으로 확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요건도 갖추지 않았는데 불법으로 전국으로 확대해서 모든 국민들을 상대로 총뿌리를 들이댔다. 이거는 잘못된 거지. 사법심사를 했다라는 얘기야.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행위는 사법심사를 했다. 자, 사법심사가 배제됐느냐 아니면 사법심사 칼날을 들이대서 처벌했느냐 이 두 가지 결론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목차 3번에 서훈 취소, 훈장이 훈장을 주거나 또는 주었던 훈장을 뺏는 것, 뺏는 것 이런 것들은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느냐? 아니죠. 이 훈장을 주는 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야, 쟤한테는 훈장 안 줄래. 그렇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또는 준 것을 뺐을 때 야, 이거 얘 가짜네 해서 뺏는 거. 이거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과 어떤 그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사법심사를 사법심사 서훈 취소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보세요. 훈장을 수여하는 건 고도의 정치적인 결단이다. 고도의 정치적 결단. 훈장 이미 준 훈장을 뺏는 거 취소예요. 없던 훈장을 주는 것과 이미 받은 훈장을 뺏는 것을 나눠서 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고 이거는 아니다. 이 두 개를 나눠서 기본적으로는 재량이 굉장히 넓은데 이것은 자 내가 훈장이 없었는데 훈장 준 다음에 내가 아무리 훈장을 받을 만한 훌륭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준 다음에 안 받아도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훈장을 줄 건가 말 건가 안 주었다 줄 건가 말 건가 훈장 수여와 관련해서 안 주었다 또는 주었다 이런 것들은 법원에서 사법심사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사법심사가 안 된다.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배제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미 준 훈장을 뺏는다. 자, 이미 준 훈장은 훈장만 받은 게 아니라 훈장에 딸려서 연금이 나와요. 연금. 뭐 얼마 돈 몇 푼이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이미 기득권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훈장을 받았다면 이 기득권을 뺏는 거예요. 연금을 다 몰수하는 거죠. 자, 이거는 나의 권리의무에 심각한 영향. 처음부터 안 받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지금 받고 있는데 이걸 뺏어간다. 이거는 내 재산을 뺏어가는 거나 똑같으니까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 두 개로 나눠서. 그래서 읽어봅시다. 첫째 줄에 서훈 취소는
서운 수여의 경우와 달리 이게 중요해요. 거기에 괄호를 묶어주세요. 없던 훈장을 줄 때에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안 줬다고 해서 사법심사할 수는 없다. 이 고대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그러나 서운을 주는 것과 달리 이미 준 서운을 뺏는 것은 첫째 줄에 서운 대상자의 권리, 연금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때는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크다. 그 다음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헌법재판소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둘째 줄에 보시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의 동그라미,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할 수 있다. 칼로 도려낼 수가 있다.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키워드는 직접이에요. 어떠한 국가기관의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다면 사법심사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헌법재판소 관련 판례에서 1번의 신행정 수도의 건설과 수도 이전에 대해서 밑줄 부분에 있죠.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사법심사에 헌법재판소 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다음 목차 2번에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 자, 미국이 요청하는 거예요.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는데 한국 너네들도 국군을 좀 파병해라 라고 했더니 국내 여론은 당연히 미국 큰형님이 뭐 지시하신 거니까 당연히 국군 파병해야지, 도와줘야지, 큰형님 말씀에 따라야지, 이러한 여론도 있고, 또 한편 여론은 미국 반미 세력들 입장에서는 야, 이라크 전쟁은 미국이 침략 전쟁이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침략한 것이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침략 전쟁에는 군대를 파견할 수 없어요. 불법을 하는 거니까. 이 침략 전쟁에 국군 파병하는 건 위법하다. 파병하지 마라. 대통령 너 처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그래서 소송으로 들어왔는데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국군을 파병하는 게 이게 과연 이라크 전쟁이 침략 전쟁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다. 사법부 입장에서는 나는 모르겠다. 국민들도 그렇죠. 한쪽은 큰형님 말씀이 옳다. 아무리 큰형님이라 하더라도 그 이라크는 침략 전쟁이니까 큰형님 잘못한 거다. 도와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데 법원 입장에서 봐도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사법심사를 자제한다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라크 파병과 관련돼서는 밑줄 부분에 대통령이 결정하고 국회가 결정한 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 사법부가 판단하는 건 자제해야 된다. 그래서 사법심사하지 않았습니다. 사법부 자제설의 입장인 거죠. 목차 3번에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제. 예전에 그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죠. 금융거래, 이 은행에 예금 통장 만들고 하는 그것을 실명으로 해라. 만약 실명으로 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라고 긴급명령을 발행해요. 원래는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따라서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했어요. 이 금융실명제, 그럼 통장을 내 이름으로 만들지 않으면 처벌받는 거예요. 과태료 내거나 해야 돼요. 나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밑줄 부분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제 판례를 봤어요. 판례가 중요하다겠습니다. 어떠한 게 대법원 판례냐, 어떠한 게 이라크 파병이 대법원 판례냐, 헌법재판소 판례냐,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안이 대법원에서 결정한 거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거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론이 중요해요. 사법심사를 했느냐, 안 했다라면 사법심사 왜 자제했느냐. 그래서 이라크 파병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 사법심사를 자제했다. 그래서 통치인 개념을 인정해서 사법심사를 자제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지문이 틀린 지문 나오니까 결론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겠어요.